KMA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MATV 현안 진단입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2,000명 발표 이후 전공의들의 잇따른 사직 행렬과 의대생들의 연쇄적인 휴학 현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일선 진료 현장과 교육 현장에서 버티고 있던 의과대학 교수님들이 연일 성명서, 복지부에 대한 행정고발, 삭발식, 공개 사직을 통해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료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럽고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평생 위기의 환자를 치료하는 일을 보람과 기쁨으로 삼던 필수 의료 영역의 교수님들의 사직의 면은 무겁고 먹먹합니다. 작은 진료실에서 분주하게 진료를 하다가도 문득 이 상황이 떠올라 우울하고 불안하다는 회원분들의 목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이와 관련한 의과대학사나 인문사회의학 분야의 두 분 교수님들을 모시고 고견을 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안덕선 명예교수님,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박형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덕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난 3일 의학교육 현장을 주관하시는 대한의학회 부회장으로서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에게 가해지는 폭압적인 언사와 폭력적인 법 집행의 문제점을 짚으셨습니다. 의사이자 변호사이시기도 하고 인문사회의학과 교수로서 후학을 지도하고 계신데요. 전공의들을 중범죄자로 취급하는 면허를 박탈한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사직서 수리와 계약 포기 금지를 명령한다. 이런 위협과 집행의 예고가 과연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굉장히 참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행정관 생활을 해서 공직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복지부 관료들이 면허를 박탈하겠다,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나라 헌법 질서를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국 전 장관이 이렇게 경찰서에 수사를 받고 있을 때 행정부에서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검사는 단독대 관청으로서 어떤 독립적인 판단을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사에게 기소하라면 기소하고, 그리고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그러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의료법 59조 1항하고 2항이 있는데요. 1항에 근거해서 정부가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또는 계약 포기 금지 명령 같은 걸 내렸습니다.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서 개인이 사직하는 거를 정부가 이렇게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더더군다나 최근에 정부는 우리 응급실이라든지 중환자 의료가 문제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전공의들에게 어떤 정부 행정명령으로서 그런 조치를 한다는 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사실 업무개시 명령과 관련된 건데요. 원래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하면 의료기관이 위반을 할 때는 한 15일 의료업 정지 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전공의들에 향해서 무려 3개월의 면허 자격 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악의적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부가 법을 집행하더라도 합당하게 이해될 수 있게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너무도 과도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폭력적 법 집행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패키지를 이제 타율적인 규제 종합 세트라고 안덕선 교수님께서 평가하신 바가 있습니다. 명령과 통제, 사실 식민지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구현되던 통치 방식이기도 한데요. 현대사회 의료계에 이런 명령과 통제는 합리화되거나 작동할 수 있는지요? 이런 방식이 기능하는 국가들이 좀 외국에 있습니까? 제가 전 세계를 다 본 것도 아니고, 물론 한번 예는 들어보겠지만, 우선 유명 의료 정책에 관한 그런 학술지에 실린 좋은 글을 한번 제가 따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실패는 대개 같은 정책의 반복 실현 후
결국 정책 구현을 위한 하부 구조의 결여에 기인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면 보건복지부가 뭘 하겠다고 명령과 통제를 내리는데 보건복지들은 주로 이제 관리들로 이루어진 집단이고 의료를 공급하거나 또는 직접 환자하고 만나서 뭘 해결하는 그룹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 정책을 잘 생각해 보시면 결국 그 가버넌스, 치리의 문제인데 제일 윗단계는 무슨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 국회라 보건복지부가 있다면 중간쯤에는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뭐 환자 단체도 있고 시민단체, 의사들의 단체, 뭐 보험회사라든가 또 우리나라에서 아직 발달이 덜 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를 중심으로 한 전문기구들이 있고 맨 밑에가 이제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복잡한 상황에서 의료 문제를 풀려면 초기부터 이런 이해 당사자들을 조기 참여를 시켜서 같이 끊임없는 논의를 하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을 하고 과학적 근거에 대한 진실성 검사라든가 타당성 조사도 해보고 또 대안이 뭔지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야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의견 수렴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설령 정권이 바뀌었더라도 나라가 추구하는 어떤 기본적인 의료 형태의 합의를 본 게 있다면 그거를 위해서 모두가 다 한 번쯤 같은 방향으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어느 날 갑자기 2,000명 해야라면 해. 뭐 말이 많아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것이 작동이 잘 먹히겠습니까?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래서 대개 보면 민주주의의 발달 정도하고 보건의료 100%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나라들이 민주주의가 잘 발달된 나라들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민주화돼 있고 명령과 통제 어떤 강압 이런 것들이 아닌 대화라든가 합의점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소련권 국가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 보면 역시 통제와 명령이 굉장히 익숙한 나라들이고요. 민주주의가 발달이 덜 될수록 그런데 이렇게 높은 수준의 대의민주주의를 도달한 우리나라가 아직도 여전히 이런 명령과 통제 이런 걸로 그 보건의료 정책을 꾸려나간다는 건 여전히 그 후 식민 문화가 살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이번에는 뭐 의사들에게 관대하지 않겠다. 뭐 이러면서 정치적인 강대강 대치의 그 언어를 자꾸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2,000명 증원은 답정너처럼 정해져 있고 바꿀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연일 나오는데요. 의과대학 교수님들은 안 그래도 좀 열악한 의대 환경에서 70년대 이전처럼 이부제, 그러니까 뭐 오전 오후반 수업일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1,000여 명의 교수를 확충했다고 하는데 그런 교수 인구는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가 이런 비현실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인증 수준에 미달하는 의과대학과 의대 교수가 폭증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의학 교육 현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런 의대 증원, 급격한 의대 증원은 여러 당사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첫 번째는 뭐 학생이겠습니다. 학생. 우리 의과대학이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엔 좋은 의사를 길러내기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거든요. 이 의학 교육이라고 하는 게 대형 강의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학생들이 스승이나 선생님들의 이제 위 선배들의 진료 현장이라든지 수술을 옆에서 보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 100명, 200명의 학생을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없는 건데 그런 의학 교육의 현실을 참 관료들이 너무도 모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도 심각하죠. 교수가 우리가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대학에 비교하면 의대 교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의과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건 전문 과목이 23개나 되죠. 거기다 또 기초의학, 해부학, 생리학도 한 10개 과목 됩니다. 우리가 이래서 어떤 학생이 뭐 내과만 배우고 졸업한다거나 외과만 배우고 졸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과대학은 필연적으로 교수가 많을 수밖에 없고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우리 의과대학의 교수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그런 의과대학의 특성을 전혀 모르고 교수가 많다. 이런 게 참 참담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들어올 수험생들이거든요. 우리가 교육 관련 법령을 보면 고등교육법에 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입시를 위해서 학교에서 이제
입시 요강 같은 건 1년 한 4개월 전에 미리 발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5년 수험생이라면 23년에 이미 다 발표가 된 거거든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걸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요. 뭐 천재지변이나, 근데 지금 천재지변이 아니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대학 구조 개혁이라고 하는데요. 대학 구조 개혁은 사실은 우리가 인구가 많이 감소하면서 학과 통폐합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그 2025년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9월이면은 수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불과 4, 5개월 전에 입시 요강을 바꾸겠다. 이건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대학이란 게 정부로부터 독립해서 어떤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그 대학이 상당히 어떤 정부의 말하자면 그 통제하에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또 지금은 이제 그런 문제의식을 느껴서 이제 국립경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전체 교수회에서 도대체 총장이 학내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 의대 그 교육을 담당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그런 대학 그 수요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이건 민주주의의 위기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더욱더 우리 사회가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배우는 환경이나 아니면은 학내의 민주주의, 의견 수렴과 이렇게 결정 구조 자체도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안덕선 교수님, 의료계가 과연 이런 자유를 부르짖던 정부의 기조가 지금 맞느냐, 이런 비판의 정부는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면서 응수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의료계의 반대 의견이나 개별 구성원들의 진로 선택이 공익을 저하해야 한다고 연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좀 자유와 자율성, 책임과 형벌화, 이런 것들이 혼동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 그 자유와 책임, 한 인간으로서의 그 기본을 논하기에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거를 저희 의료 쪽에 대입을 해서 우리말로 트랜슬레이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유가 주어졌다는데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하는 진료 거부 금지라든가, 의료가 형사범죄 대상이 된다든가, 집단 행동을 금지한다든가, 또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를 가뒀다든가, 또는 업무 개시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료 현장을 떠나서 인간의 기본권을 굉장히 심하게 침해하는 그 이미 조치가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커다란 자유가 부여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고, 그 책임이 따른다라고 그러는데, 아마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아마 책임이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책무를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내가 의료에 한 결과가 나쁘다고 그 책임을 갖다가 형사처벌로 했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그런 것에 대한 개선 요구를 했음에도 안 바꿔지다가 결국은 필수 의료가 붕괴되는 현상도 우리가 목도하고 있고, 또 붕괴하기 시작한 적도 꽤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결국은 정부가 한 정책 실패로 이어진 건데, 그러면 정부는 정책을 잘 만들려고 자유를 누렸으면 거기에 대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뭘로 집니까? 참 애매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책무. 분명히 진료 현장도 돌아갔고 그런데 진료비도 꽤 많이 썼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형태는 아닌 것 같다. 의사들 눈에 보기에도 이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 아웃컴, 책임은 어떤 조그만 직무가 주어졌을 때 했느냐 안 했느냐. 의료를 열심히 수행했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게 책무성, 그럼 그 성과, 아웃컴이 우리말로 make sense. 이게 합리적인 건가 과연? 우리가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케어 때 그거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역시 또 밥그릇 타령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정책연구소장일 때 우리나라와 같은 현재 상태에서는 저렇게 보장성 확대도 좋긴 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의료 소비를 방지해볼 어떤 기제가 하나도 들어와 있지 않은데, 저렇게 해놓으면 저건 의료 과소비를 나라에서 조장하는 거다. 근데도 반대하고 밀어붙여서 그 사람들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소득 증가도 꽤 들어왔고 너무나 많은 검사들이 지금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책무성이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의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수월성을 추구하고 환자한테 최고의 걸 주고 싶은데도 돈은 엉뚱한 데로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자꾸 말씀드리지만은 의료를 갖다 이렇게 형사처벌로 뭘 좋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의료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그러니까 형사처벌을 하게 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우선 나의 안전이 먼저지 내가 법적으로 우선 안전한 의료를 하게 되는 거지 환자한테 베스트 케어를 하라는 최고의 의료를 하는 것과 이게 소신진료와 상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는 절대로 형사처벌로는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또 형사처벌에 있는 한은 자기 소신진료와 환자를 위한 최고의 의사결정은 내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의료가 원래 갖고 있는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할 수 없는 거고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하는 거는 지금의 내놓은 아마 그 필수 의료 대책이라는 게 자기들이 아무리 봐도 이거는 사회적 책무성을 달성할 수 없는 정책으로 보기 때문에 저런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는 건가. 그다음에 또 이 전공한 것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문제를 들고 나오는데 아마 피부, 미용, 성형 이런 거로 전공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정치가들은 틈만 나면 우리는 국민만 바라본다 그러는데 그 덕에 또 국민들은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데 피부, 미용, 성형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최고 지도층 인사들이 좋아하는데 국민들 그것만 보는데 그거를 소비를 갖다 억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고령화 시대 나도 좀 더 젊어 보이고 누구나 좀 얼굴이 깨끗해 보이고 싶은데 그거를 도덕적으로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왜 글로 자꾸 유입되게 만들었냐. 그 정책 실패를 어떤 개인의 선택에 관한 도덕적 흥결로 갖다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를 자꾸 소비하고 좋아하는 건 또 뭡니까? 그것도 도덕적으로 문제 있다고 봅니까?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건 도덕적으로 할 수 없는 거고.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영국 의료 좋아하잖아요. 근데 금년에 신규 진입한 전공의의 52%가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은 48%밖에 안 돼. 다 어디 갔습니까? 작년에 외국 가겠다고 증명서 발급받아간 전공의가 6,900명, 영국 의사가. 그 사람들 그거 가지고 무슨 나라를 떠났으니까 무슨 나라를 버린 사람 그런 소리 하지도 않아요. 있지도 않아요. 그런 건. 그건 개인의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좀 더 이렇게 사회적 수요에 맞춰서 전공의가 진로 선택을 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느 나라든지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제는 나라가 전공의 교육비를 대고 그 TO를 합의점에 도달해 합의에 의해서 그 TO 조정을 하면 충분히 우리 의료계도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서 이건 사회적 의료 수요에 맞기 때문에 여기를 좀 많이 줘야 되고 사회적 의료 있으면 좋긴 하나 꼭 필요한 사회적 수요하고는 관계 없으면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돼서 조절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공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이런 걸 하려는데 그러니까 의사 인력 관리에 대한 또는 의사 인력 조정 영어로 헬스 워크포스 레귤레이션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에. 그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그 관료 조직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쭉 자기의 전업으로 알고 매달려서 할 사람들이 없고요. 외국 경우는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별도의 기구들이 들어와서 그런 전문 기구, 중개 기구 또는 다른 말로 뭐 유식한 말로 제3자 조합에 의한 정부 기구도 아니고 그렇다고 민간 기구도 아닌 공적 사회 기구들의 전문 기구 들어와서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답답하니까 거기 전공한 사람 뭐 해다 대고 도덕적 훈계를 얘기하거나 자꾸 뭘 비난하고 그런 거 사회 건전성상 하나도 좋은 일은 아닙니다. 네. 전공의들이 사직을 하고 의대생들은 휴학을 했습니다. 정부는 뭐 이를 기성 선배들이 의협의 지도부가 교사 방조했다면서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경찰 조사도 했고요. 뭐 불법 집단 행동은 뭐 엄중 대응하겠다라는 위협적인 언사를 매체를 통해서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뭐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뭐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을 자꾸 고조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법적 위협이 정당화될 수가 있는지 자꾸 정부는 뭐 공익을 위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요. 우리가 법적으로 교사다, 방조다 그런 뭐 정의가 좀 있죠. 교사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A가 B를
칼로 찌르는 이제 그런 행위를 범죄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C라는 사람이 사실은 A한테는 그런 의사가 없었어요. 그런 범죄를 일으킬 의사가 없는데 C가 야 B를 칼로 찔러 이렇게 하는 게 교사거든요. 그럼 우리 전공의들하고 의협 지도부가 그런 관계에 있었냐? 참 허무맹랑한 얘기죠. 제가 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이제 그 박단 전공의협의회 대표가 계속 회의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심지어 밥 한 끼 안 먹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전공의들이 의협하고 상당히 굉장히 거리를 두고 있었거든요. 그 2020년 사태 때문에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공의들이 이제 독자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한 거지. 아마 제 생각에는 의협에서 뭐 사직하라 그랬으면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오히려 사직을 안 하지 않았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자적인 인격을 갖고 판단할 수 있는 전공의들에 대해서 의협 지도부가 마치 교사를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 방조도 비슷합니다. 이제 방조 가지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도와줬다 그런 건데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뭐 이렇게 엄혹했던 뭐 군사 독재 시절이나 그럴 때도 말하자면 공산주의자 뭐 빨갱이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가혹한 법 처분을 했지만 그래도 뭐 법률 지원도 하고 이런 거는 필요하다라는 게 사회적인 어떤 놈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전공의들이 부당한 어떤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그거를 지원하겠다. 그런 걸 방조로 본다라고 하는 건 참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공익이란 이름에 정당화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지난 10년간 꾸준히 의사의 그 전문 직업성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면 의사들이 스스로 채찍질하고 노력하는 것 바깥에 더 압도적인 환경, 의료 거버넌스가 말씀 주신 것처럼 부재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심각성을 목도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자율성을 좀 억압하고 전문성을 폄훼하기 위해서 뭐 생명을 볼모로 삼는다는 상투적인 공격이 이어지고 있고요. 각종 윤리적인 악마화를 서슴지 않는 그런 여론 작업에 둘러싸여 있는데요. 이런 환경에서 의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질문이십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될 수 있을까? 그것부터 저도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제가 전문성에 관한 강의를 많이 하고 그 전문성이라는 게 따라다니는 게 그 자율이라는 단어가 둘을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것이 500년 동안 서양의학이 만들어낸 전통이고 또 역사적인 여러 가지 그 증거가 그렇게 자율로 했을 때 가장 의료가 제갈 길을 찾아가고 어떤 수월성 추구, 환자한테 최고의 의료를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 자율성인데 그것을 정부가 자기들과 뜻이 맞지 않는다고, 즉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 우리가 이견을 달면 그것이 잘못되고 공익을 해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고 그렇다면 이거 참 우스운 일이 벌어집니다. 정부가 내놓는 정책 모두는 다 도덕적으로 옳은 정책이고 바른 정책인데 실제 사례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권력의 유지나 장악이 그게 어떻게 보면 넘버원 우선순위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의해서 실패할 정책이라든가 또는 틀어진 정책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고 또 전문직은 마땅히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고쳐서 좋은 정책으로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을 안 들었다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악마화시키거나 그 의사들을 갖다가 이제 생명을 볼모로 삼았다 그러면 무슨 영화에서 보는 인지를 잡고서는 뭘 요구하거나 뭐 이런 때 생명을 볼모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의사를 갖다가 이제 비교를 했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최근에 무슨 일인지 또 의료 대란은 아니다. 그럼 뭐 생명을 볼모로 잡지도 않은 모양이네요. 대란도 아니라면. 대란도 아니래. 이게 만약 생명을 볼모로 잡았다 그러면 대란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1대1 동등사례는 아닌데 지금 이게 사직이라는 참 보지 못한 사태고요. 외국서 파업은 뭐 워낙 흔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독일서도 파업했고 며칠 전에 영국도 파업했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1960년대부터 파업이 일어나고 나서 정말로 이게 생명에 위협을 주는 건지 아닌지 굉장한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는 논문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가장 최근에 그 영국의 좌파 정론지 아주 존경받는 그 신문입니다. 가디언. 거기서 1월 달에 자기들이 조사해서 그 기술한 거 보면
영국 전공의들이 비록 10번에 걸쳐서 38일간 파업을 했어도 무슨 사망률이 올라가거나 이런 건 없다. 다만 흑인군에서 조금 입원 기간이 좀 길어졌는데 그게 큰 이것과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을 볼모로 한다는 얘기가 그쪽 사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런 데 대한 연구도 많이 해봤고 사회도 이미 대비가 잘 돼 있고 이런 때 의료기관의 이용도 좀 자제하고 자기들 스스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전문직을 악마화하거나 이런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직이란 게 법조인도 그렇고 우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전문직이 사회 속에 존재하고 이들이 왜 중요하냐면 현대 국가를 이끌어가는 그 프레임, 어떤 골격체 역할을 하고 거기서 중심가치, 뭐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가치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분들을 다 악마화시키면 사회 전반적인 사회 구성원끼리의 신뢰도라든가 건전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참 불행한 거예요, 이게. 그런 거를 알면서도 저렇게 의도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악마화시키는 데는 정말 저도 이게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봐야 될 일인가?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슨 지금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기존에 깔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텐션은 이런 것들이 교정되지 않으면 전문직과 그 정부 간의 어떤 불협화음은 또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불행한 사태를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네. 많은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게 단발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환자 의사 관계를 해치게 되는 아주 나쁜 토양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덧붙여서 이제 이런 위력적인 언어와 법령으로 전문적 자율성을 위협받는 오늘의 그 한국 의사들, 특히 젊은 의사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사태가 상당히 가슴 아픈 게요. 의사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고립돼 보이는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법조인들의 인식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법조인들을 보니까 제가 뭐 의사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이기도 하니까 좀 비교가 되는데, 의료라고 하는 걸 굉장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떤 이제 변호사는요, 의사가 늘어나면 국민 의료비가 증가한다, 의사 유인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변호사가 늘었는데 그런 거는 별로 안 보이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의사들이 과도하게 환자를 하면 그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재받아야 되는 행위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도 그 의료 서비스하고 법조 서비스를 잘 모르는 건데요. 법조 서비스는 이 멀쩡한 분을 법정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는요, 우리 멀쩡한 사람을 건강검진을 하죠.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건강검진이 과도할 정도로 커져 있는데요. 의료 서비스는 사실 무한정한 공급이 가능한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렇다고 그게 위법한 건 아니죠. 근데 그 법조인의 인식은 합법과 위법이 이분법적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면 저거 위법 아니야 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또 모 법조원 교수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잣집 도련님, 그럼 의사들, 전공의들을 좀 비난하면서 또 공화국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의사들이 하는 얘기가 공화국의 어떤 이상하고 너무도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전공의 집단 사직이라는 이런 걸 빗대서 하신 말씀인데요. 공화국의 원조가 프랑스잖아요. 프랑스 의사들 파업하죠. 영국 의회주의 원조 영국 파업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공화국이라고 하면 평등한 어떤 권리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만 이제 의료직은 그러니까 의사들에게만 뭐 집단행동을 하지 말라 그럴 수는 없는데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다만 의료직의 특성상 중환자실이라든지 응급실에 될 때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게 서구 민주주의, 서구 공화국의 컨센서스죠. 그래서 아까 그 법전일 교수는 너무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 나름 자기 혼자 생각한 영국이나 프랑스 가서 그런 얘기하면 공화국은 그런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의사들이 이런 법조인 어떤 상당히 한계를 갖고 있는 법조인들의 말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당당하게 글로벌 스탠다드 입장에서 또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의료인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라든지 이런 걸 해나갈 필요가 있고 알려야 되는 거죠. 그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걸 수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알려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를 맞이해 보면서 특히 면허를 복지부 차가 마음대로 뺏었다 줬다 진입도 막겠다 해외 가면 불이익을 주겠다라는 다른 나라 현대적인 면허기구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얘기를 한 나라의 차관이 마음껏 뱉어내고 있는데 정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경옥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지만 국제적 스탠다드와 프랙티스를 모르는 거죠. 면허는 어떻게 관리하고 뭘 하고 어떤 사유로 뭘 하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한거해서 한 집단 행동으로 면허를 뺏었다 그러면 다른 나라 면허기구에서 이해를 하지 못할 겁니다. 이게 의료활동이랑 지금 무슨 관계이며 인간의 기본권 행사가 왜 면허기구 안에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근데 그게 저희한테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협회 과거에 관여할 때도 이런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역설도 하고 해야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좀 진척이 좀 지지분했던 거고요. 이게 의료가 잘 돌아가려면 요즘은 의료 생태계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복지부도 이 말을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좋은 말을 잘 쓴 것 같은데 그것이 굉장히 자신들이 자랑하는 세계적으로 아주 짧은 기간에 이룩한 의료 보험이 잘 돌아가려면 그것에 맞춰서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전문 단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면허기구를 비롯해서 징계할 수 있는 기구, 학부 의과대학에 관한 교육을 보는 기구, 평가하는 기구, 전공의 교육을 위한 전문기구, 보수교육 보는 기구, 시험기구, 그리고 각종 이익단체, 의과대학 협회, 그 다음에 무슨 배상기구, 또 인력을 모니터링하고 늘 추계를 해야 되는 그런 인력 감축기구라든가 보험기구, 이런 것들이 다 육성이 될 때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선진의료 정책 이런 것들이 무리 없이 돌아가는 게 그게 의료 생태계거든요. 그게 이제 현재 저희가 세부 전문의까지는 아주 우수한 사업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거를 K의료, 세계 최고 의료라고 그러는데 사실 세계 최고 의료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우리도 유난히 그걸 강조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진정 의료 시스템이라든가 의료 체계가 세계 최고가 되려면 제가 이렇게 열거한, 아직 다 열거하지 못한 그 많은 단체들, 그게 영어로 하면은 Intermediate Agency, 그런 중개기구 또는 학자들의 제3자 조합주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런 기구들을 많이 육성을 하지 않는 한 저렇게 명령과 통제, 되지도 않을 명령과 통제만 자꾸 되풀이되고 실패하고 싸움 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대부터들은 이런 데도 관심을 갖고 이거 역시 저희가 가서 많이 배워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국제교류를 통해서 임상기술은 정말 많이 배워왔고 일부는 저희가 창출해내기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또 오늘 공교롭게도 이제 인문학 교실을 달고 그 사람한테 소개가 됐는데 이런 분야의 관심을 많이 쏟아야지 임상기술만 해가지고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관심 많이 가지셔야 돼요. 임상은 임상대로 키우면서 이런 역량들을 같이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걸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현재 이런 그 심각한 상황과 또 미래 세대를 위한 귀한 말씀을 위해서 자리해 주신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3월 3일 필수료 과목의 교수님과 전공의들이 절절하게 외친 문구입니다. 어떤 직업은 평생 동안 피의자나 범죄자인 국민을 주로 만날 것입니다. 의사들은 평생을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과 생사를 오가는 순간 가장 가까이에서 환자인 국민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미흡하거나 실패한 의료에 선한 도전이 죄가 되어서는 안 되듯이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전문가의 책무에 의한 비판의식과 시민의 선택의 자유도 죄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죄와 벌보다 자유와 소통이 범람하는 대한민국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